안녕하세요. 자, 지금 오늘은 뭡니까? 사회입니다, 사회. 오늘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지금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지금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거의 다 한번 넣어서 여기는 시험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 그러니까 좀 문제를 다 한번 풀어보자 싶어서 지금 넣었는데, 여기 있는 걸 다 하면은 판례 같은 이런 걸 거의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거의 다 하게 되니까 여기에 관련되는 것을 꼭 잘 집에 가서 정리를 또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진도가 이렇게 나갈 때는 거기에 맞춰서 잘 공부하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 진도에 맞춰서 해야지. 복습들은 다 했습니까? 집에 가서? 참. 복습도 다 하고 어디가 틀렸는지 어디가 안 맞는지 이런 걸 잘 체크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놔놔야 다음에 이렇게 정리해서 보지. 이 많은 판례들을 언제 따로따로 공부할 거예요? 못해요. 이게 문제 나오는 판례들을 그냥 익히고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됐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행정법 일반 원칙 중 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행정규칙의 법규성과 관련이 있는 것은 뭡니까? 비례의 원칙, 평등원칙, 신뢰보위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부당결부 검증의 원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등원칙이죠. 평등원칙에는 원칙에 근거해서 행정이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이 된다 이 말이죠. 행정이 자기구속의 법리는 내용이 뭡니까? 동종사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행했던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구속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행정이 자기구속의 법리의 뭡니까? 기능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각이 나죠? 행정이 자기구속 법리 기능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국민의 권리 구제 기능하고 또 하나는 행정규칙을 법규로 전환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2번이 뭡니까? 이게 지금 지문이 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골라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평등원칙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건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 다음 2번 신뢰보위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관한 판례 입장으로 옳은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재량준칙이 일단 공포되었다면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라도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재량준칙은 행정규칙이죠. 행정규칙은 행정권 내부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행정권 내부에서 적용되는 것은 되풀이해서 시행되지 않으면 되풀이해서 시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관행화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관행화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관행화 되지 않으면은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관행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행화 되면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되풀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라도 이렇게 되면은 관행화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관행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고요. 신뢰보위 이익과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 신뢰보위 이익이 우선한다라는 것인데 O입니까? X입니까? 왜 X입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이익행량이 아니고 행정절차법 4조 2항이죠. 행정절차법 4조 2항 우리가 줄쳤지 않습니까? 거기 뭐라고 줄쳤습니까?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렇게 얘기했죠. 행정절차법 4조 2항에 그렇게 줄쳤습니다. 그러니까 공익과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뭡니까? 신뢰보호가 적용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중요하니까 꼭 잘 알아두라 그랬고 이거는 법문 자체가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문들도 반드시 잘 알아둬야 될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보위 이익과 공익 또는 제3자 이익에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는 신뢰보위 원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익이나 제3자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는 신뢰보호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 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위법한 불법에서의 평등 대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법에서의 평등 대우는 인정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지문도 잘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는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의 연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고려하여 실질에 의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형식적인 권한 분배를 기준으로 합니까? 실질에 의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실질에 의해서 우리는 판단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2번 문제는 별표가 2개씩 돼 있지만은 이게 뭡니까? 이게 중요하고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꼭 잘 알아서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2번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답이죠. 그 다음 3번입니다. 행정법 일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다툼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한다라는 것인데 대체로 뭡니까? 서울시에서 나오는 그 문제들은 약간 난이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지 말도록 하는 것인데 판례는 이러한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건 너무나 쉬운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은 행정법이 일반 원칙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든지 다 적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해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는 신뢰보의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것인데 위헌 결정은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뭐 책에 판례할 때 계속했던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구속력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뭡니까? 신뢰보의 원칙에서 선행조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행정청의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권장 용도를 숙박시설로 하였다 해도 항상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가 가능하리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인데 지금 뭡니까? 그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권장 용도로 숙박시설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숙박시설을 했는데 만약에 거기에 주위에 학교가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건 숙박시설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반드시 숙박시설로 허가를 해야 될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가 가능하리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인데 이건 뭡니까? 네, 맞는 얘기죠. 그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지방공무원 임용 신청 당시 잘못 기재된 생년월일에 근거하여 36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정년을 연 13개월 앞두고 생년월일을 정정한 후 그에 기초하여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라는 것인데 지금 뭡니까? 호적 정정이 신의성실의 신뢰보의 원칙에 반하느냐 반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호적을 정정한다는 것은 뭡니까? 잘못되어 있는 호적을 고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이건 신뢰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까 판례도 있었죠? 네, 이런 내용도 잘 정리해 두고요. 자, 그러니까 뭐 아까 판례에 나왔던 것 지금 여기 문제 나오는 이런 내용을 자꾸 보면서 뭡니까? 판례 같은 것들은 몇 번 이상을 봐야만 이게 머릿속에 남게 되는 것이지 또 지나면 자꾸 잊어먹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반한다라는 것은 이건 뭡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그렇죠?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 그런데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4번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원칙은 법치국가의 원칙에서 나온 법의 일반 원칙의 현행 헌법에서 이 원칙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은 없다라는 것인데 비례의 원칙을 인정한 헌법 규정 근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조? 37조 2항이죠. 기본권 제한의 경우 그거 했죠. 필요한 경우.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볼 수 있는 규정은 헌법 37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적합성의 원칙이란 행정조치의 정도는 공익상 필요의 정도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적합성이라는 것은 적합성은 수단의 적정성 이렇게 얘기했죠. 수단의 적정성이라는 것은 수단이 뭡니까?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이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공익상 필요의 정도와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이건 법익의 균형성에 관련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틀린 내용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 필요성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조치는 그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어야 함을 의미한다라는 것인데 필요성은 우리는 뭡니까? 최소 침해의 원칙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침해하는 수단이 가장 적은 수단을 선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 이렇게 되면 이건 뭡니까? 오히려 적합성의 원칙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필요성의 원칙은 최소 침해의 원칙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 개념에 관련되는 내용도 뭡니까? 좀 오래되긴 했지만 옛날에 입법고시에서 출제했던 내용이니까 이런 기본적인 그 개념도 잘 정리해둬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상당성의 원칙이죠. 일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 있는 경우에 그 중에 관계자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주는 수단을 선택해야 된다. 여러 수단 중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 수단 중 하는 것은 뭡니까? 필요성의 원칙이죠. 최소 침해의 원칙이고 상당성의 원칙은 뭡니까? 얻는 이익과 잃는 이익을 비교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다섯 번째 행정조치는 적합한 수단 중에서 필요한 수단을 그 중에서 상당성 있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단계구조. 단계구조 맞죠?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수단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도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5번이고요. 5번입니다. 관계법령은 민간연수원과 같은 교육시설을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이 소재관청으로부터 먼저 용도 변경 허가를 받은 후 숙박시설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숙박업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에 따른다. 민간연수원을 소유하고 있는 갑은 용도 변경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숙박시설을 관할하는 관청으로부터 곧장 숙박업 허가를 받아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여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이 숙박업 허가의 위법성을 앓지 못한 것이 과실이 없다면 이 경향상 숙박업 허가에 대한 취소가 제한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위법성을 알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실이 없다 이 말은 지금 뭡니까?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될 것을 잘 몰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잘 모르고 지금 행했을 경우에 이걸 취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것을 결정을 할 때는 이 경량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지금 이 말입니다. 알면서 했을 경우에는 이 경량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번 지문은 일단 맞는 지문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 갑에게 기책사유가 있다면 숙박업 허가에 대한 취소는 가능하다 할 것이다. 당연하죠. 기책사유가 있으면 신뢰보호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임수가 있다거나 알면서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갑에 대한 숙박업 허가에 하자가 있어 처분청이 취소하는 경우 법적 근거는 필요하지 않다. 이건 줄여서 취소는 법의 근거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지금 이 말입니다. 이건 지문에 뭐 1년에 시험을 치면 몇 번씩 나오는 거예요. 취소는 법의 근거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당연히 없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취소는 성립 당시에 하자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성립 당시에 하자가 있는데 이걸 취소할 수 있다는 이 규정이 없어도 뭡니까? 취소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립 당시에 하자만 있으면은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도 뭡니까? 취소할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 유산연수원을 소유한 을은 평등원칙을 근거로
자신에게도 용도 변경 허가 없이 소유 시설에 대해 숙박업을 허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O입니까? X입니까? 지금 뭡니까? 위에 있는 사람은 적법하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숙박업을 위법한 상태로 하고 있는 겁니까? 위법한 상태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똑같이 위법한 상태에서 평등하게 대우해달라 지금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뭡니까? 내용은 불법에서의 평등 대우가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불법에서의 평등 대우는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안 된다고 여러 번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도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좋은 문제예요. 좋은 문제니까 내용을 잘 정리해서 아는 거 모르는 거 이런 걸 잘 구분해서 잘 해둬라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문 같은 이런 것들은 지문 자체가 굉장히 좋은 지문이에요. 그냥 불법에서 평등 대우가 인정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중적으로 어렵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정리하고요. 그 다음 갑에게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숙박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갑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귀책 사유가 없다. 그러면 뭡니까? 신뢰보호가 인정이 된다 이 말이야. 보호해줘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신뢰보호가 인정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취소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보상해줘야죠. 보상은 뭡니까? 보상에 관한 규정이 있을 때만 할 수가 있고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규정이 있나 없나라는 것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 이 5번 문제는 약간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잘 이렇게 여러 번 보라 이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은. 그렇게 봐서 뭡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은 옛날에 뭡니까? 국회지 9급에서 국회지 8급에서 나왔던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만들어야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렇게 여러 번 봐야만 이걸 할 수가 있지. 안 그러면은 문제풀이를 여러 번 해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 6번입니다. 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의 성립 요건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 여부는 행정조직법상의 권한 분장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조직법상 권한 분장에 따라 판단. O입니까? X입니까? X죠. 조직법과 관계없이 무엇에 따라서 결정한다고요? 실질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게 지금 1, 2, 3회가 다 뭡니까? 행정법 일반 원칙에 관련되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3회만 계속해서 풀어도 이 자체에서도 공부가 다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나 의사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도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정될 수 있다. 명시, 묵시 아무 관계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맞는 질문이고요.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 표명인 경우에는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론적 견해 표명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우리가 뭐 있었습니까? 일반론적 견해 표명은 홈페이지하고 우리가 이제 민원실 같은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걸 자꾸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 정되지 않는다는 건 맞는 질문입니다. 네 번째,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통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그 소속 공무원들을 통하여 토지 형질 변경이 가능하다는 견해 표명은 건축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 가능하다는 공적 견해 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라는 것인데, 맞죠? 이것은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통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들을 통하여 토지 형질 변경이 가능하다는 견해 표명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건축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 가능하다는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라는 것인데 맞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거기는 아까 옳지 않는 것은 1번이죠. 그 다음 7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 이해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국가직 7급에 관련되는 내용인데 이것도 잘 내용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판례 많이 한 겁니다. 폐기물 처리업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사전 적정 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 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 신청을 하였음에도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 지금 뭡니까?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 이게 해운대에서 있었던 것이죠.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서 적정 통보를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적정 통보를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비용이 이제 많이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요건을 갖춰서 허가를 신청했는데, 나중에 뭐라고 얘기한다는 겁니까? 청소업자가 난립되고, 청소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허가를 거부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정당한 거 아닌가라는 것인데, 이것은 판례가 뭡니까?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거예요. 많이 나왔고, 옛날에 뭡니까? 사법시험에서 이게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적정성 여부 통보가 소송의 대상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것도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게 정당하냐 아니냐라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건 뭡니까? 처분성이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처분성이 인정이 되고, 그 다음 정당성은 인정받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적정성 여부 통보, 사전, 통보를 하게 되면은 그것과 다른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구속된다.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이죠.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라는 것인데 맞죠?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이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게 우리 판례 많이 한 거죠. 여수에서 뭡니까? 대구 있는 사람이 여수에 가서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당해서 이게 입력해서 착오에 의해서 뭡니까? 면허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입력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받아봤을 경우는 면허 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구로 다시 이송이 돼서 대구에서 보니까 이건 착오에 의해서 행해졌지만은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봐서 그냥 면허 취소 처분을 다시 한 거예요. 이건 정당성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착오에 의한 처분은 그 자체가 유효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취소하지 않는 한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그럼 정상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착오에 의한 처분을 취소하고 그 다음 이제 상대방에게 다시 뭡니까? 재처분을 하는 것은 관계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랬을 경우에 관계없지만 이제 그렇게 해도 신뢰보호 원칙이 인정이 되면 그런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 그런 얘기야. 지금 여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세운송면허세의 부과 근거이던 지방세법 시행령이 1973년 10월 1일 제정되어 77년 9월 20일까지 폐지될 때까지 4년 동안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그 정, 어떤 뜻, 내용 이런 것들입니다. 과세관청이 수출 확대라는 공익상 필요해서 한 건도 이를 부과한 일이 없었다면 납세자는 그를 믿을 수밖에 없고 그로서 비과세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4년 동안 면허세, 비과세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이건 부작위가 4년 동안 있었으면 뭡니까? 선행조치로서 인정을 받는다 이 말이죠. 부작위는 선행조치의 가능성이 우리가 일정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뭡니까? 4년 이건 됐다 이 말이죠. 20년도 됐고 안 된 게 뭡니까? 풍산금속 법인세 사건에서만 부작위 부분이 선행조치로 인정이 안 된 판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잘 이해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1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 8번입니다. 신뢰보호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겁니다. 행정의 법률 적합성의 원칙과 마찰이 생길 수 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뢰보호 원칙은 적법한 경우보다는 뭡니까? 위법한 경우가 더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위법한 경우에 불법에 있어서 평등 대우는 적용이 안 되지만은 그렇죠? 위법한 상태에서 신뢰보호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건 이제 법률 적합성 우의설, 양자 동의설, 이익형량설인데 우리 판례는 이익형량설을 취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비교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라는 것인데
그렇죠.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한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소급법을 인정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한 3번 정도 있다고 그랬죠.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뭡니까? 친일재산. 친일 반민족 행위자 친일재산 환수에 관한 법률 있죠. 친일재산 환수에 관한 법률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은 친일재산을 이 사람들이 일본 일제강점기에 그걸 받는 순간 무효라고 본 거예요. 효력이 없다. 그러면 그 무효라고 보면은 우리가 다 환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공익상 환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민의 감정도 문제가 되고 공익상. 그래서 이 공익 같은 이런 내용을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있었던 게 뭡니까? 전두환 정권이 뭡니까? 위법적인 권한을 행사해서 재산을 뭡니까? 이렇게 많이 착취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부정재산을 환수하는 거 있죠? 그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환수에 관련되는 내용이 문제가 된 거죠. 근데 그것은 공직자의 부정 재산을 환수하는 데 관련되는 법이고, 이번에 문제가 된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순실은 공직자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뭡니까? 법을 새로 만들어야 그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공익이나 제3자의, 그렇죠.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으면 소급법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재에서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그것도 잘 이해해둬야 됩니다. 그 다음, 판례에 따르면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어야 신뢰보호가 인정이 된다라는 것인데, 이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몇 조? 행정절차법 4조 2항입니다. 4조 2항. 자꾸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아셨죠? 행정절차법 4조 2항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신뢰보호 원칙이 인정이 되는데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런 말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인정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이것도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 신뢰보호 원칙에 의하여 일반적인 계획 존속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계획 존속 청구권이 우리는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계획 존속 청구권은 계획 보장 청구권인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계획 보장 청구권은 계획 존속 청구권, 그 다음 계획 실행 청구권, 이행 청구권, 실행 청구권, 그 다음에 이제 경과 조치 청구권, 계획 변경 청구권, 이렇게 이제 존속, 실행, 변경, 경과 조치 청구권,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계획 보장 청구권에 해당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꼭 이 내용이 이렇게 안 돼도 관계없는데, 존속, 실행, 그 다음 변경, 그 다음에 경과 조치 청구권, 일반적으로 이런 걸 우리가 계획 보장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원칙이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원칙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이게 이제 인정이 되는데, 이때는 대체적으로 이건 이제 법의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의 규정이 있을 때만 대체로 허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획 존속 청구권은 계획을 그대로 뭡니까? 존속시켜달라 그런 뜻인데, 그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정된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9번입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것은 20세기 초 독일 이래 독일의 학설 판례상 성립되어 발전되어 오다가 독일 연방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었으며 우리 행정절차법에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 행정절차법에 신뢰보호 원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4조 2항에 있다고 그랬죠? 있습니다. 우리는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민법상 신의칙설에 근거하여 도출된다는 것이 통설 판례다. 신의칙설입니까? 법적 안정성설입니까? 우리는 법적 안정성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이 얘기 조금만 해볼게요. 이건 잘 얘기를 안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를 둘 것이냐, 법적 안정성에 근거를 둘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느 쪽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이게 통설이에요.
그런데 이제 왜 이건 안 되냐 그러면은 신의성실의 원칙은 이제 민법에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이건 계약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계약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계약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제 계약을 체결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체결한 이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해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뢰보호의 원칙은 신뢰보호에서는 계약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는 경우입니까? 계약이 전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예요. 행정청이 견해를 표명한다 이 말 아닙니까?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계약하고 관계없는 것이죠. 이거는 계약하고 이거는 계약 전제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이게 인정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신뢰보호의 원칙의 근거를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찾으면은 계약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공적인 견해 표명만 있으면 되는데 이 견해 표명은 계약하고 아무 관계없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이든 신의성실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 안정성설을 근거로 일반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건 이론적인 우리 논쟁이 생겼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좀 이전에 있었던 문제에서는 이게 2004년이니까 이전에 있었던 문제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뭡니까?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우리는 통설이 무엇이다라는 것만 잘 이해해두면 됩니까? 법적 안정성설이 통설이다라는 것만 잘 이해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적용 영역으로는 수익적 행정의 철회, 행정법상 확약, 실권, 계획 변경이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그건 뭐 행정법이 일반 원칙이니까 행정법 전반에 걸쳐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맞는 지문입니다. 대법원도 인정하고 있으면 우리나라 학자들은 성립요건으로 행정서 선행조치, 그 다음에 보호가치, 상대방의 조치, 처리보호죠. 그 다음에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조치의 존재 등을 들고 있다는 것인데 맞죠? 우리가 이제 5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2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 다음 10번입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행정기관의 명시적, 묵시적 언동의 정당성 내지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줘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명시적, 묵시적 언동의 정당성 내지는 존속성. 맞죠? 그러니까 선행조치는 다 될 수 있습니까? 특정 경우만 된다는 겁니까? 원칙은 다 되는데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만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 행정지도나 법령 해석 등은 신뢰보호에서 말하는 선행조치 내지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지도, 법령 해석, 선행조치에 해당합니까? 해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한번 더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신뢰보호의 원칙의 요건 한번 해볼게요. 신뢰보호의 원칙의 요건이다 이 말이죠. 요건 5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뭡니까? 선행조치가 되고 선행조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호가치. 공부를 충분히 해봤습니다. 안 써도 되는데 공부를 안 합니다. 안 해. 보호가치, 그 다음에 뭡니까? 처리보호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과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5번째가 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항상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항상. 선행조치는 이게 내가 이제 얘기를 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된다. 다 모두 다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 되는데 다만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공적 견해를 표명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요때 다 된다는 의미, 요 다는 법률행위 됩니까? 안 됩니까? 법률행위도 되고 사실행위 됩니까? 그 다음에 적극적 행위도 됩니까? 소극적도 된다. 자기 됩니까? 부자기도 되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 사실행위. 그 다음에 적법한 행위, 불법적인 행위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 된다는 의미는 법률행위도 되고 사실행위도 된다 이 말이죠. 사실행위는 뭐 있습니까? 사실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가 있고 비권력적 사실행위.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뭡니까? 행정 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죠. 됩니까? 안 됩니까? 행정 지도가 다 되는 거예요.
다만 공적 견해를 표명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적 견해 표명 여기에 뭡니까? 우리가 또 문제가 되는 게 네 개 했죠? 첫 번째가 뭡니까? 단순 누락 됩니까? 안 됩니까? 단순 누락은 안 되고, 두 번째는 일반론적 견해 표명은 안 된다. 그 여기서 뭡니까? 혼피라든지, 그 다음, 민원실 이런 거 했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무슨 사건입니까, 이게? 대순진리에. 대순진리의 사건 있죠? 진리에서 이제 이 토지를 지금 사서 뭡니까? 이게 대순진리에서 건축을 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문서로서 문의를 한 거죠. 갑이라는 행정청에다 문의를 하니까 여기서 뭡니까? 문서로서 가능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순진리에서 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 다음 이제 건축허가를 신청한 거예요. 건축허가를 신청하니까, 누가? 시장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걸 거부한 거예요. 거부하니까 이 거부가 정당하냐? 이게 문제가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다는 겁니까? 형식적인 권한은 시장에게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뭡니까? 갑에게 있다, 이 말이죠. 담당자에게. 그래서 형식적인 권한에 구애되지 않고 여기에서 판단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했을 경우에 이건 뭡니까? 비교 형량해야 된다, 이 말이죠.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선 이제 여기 이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까 부작인데, 부작위는 아까 일정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이제 일정하지 않는데, 대체적으로 부작위는 다 뭡니까? 선행조치에 해당했는데, 뭐만, 이게, 풍산금속 사건에서만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에서만 부작위의 선행조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뭡니까? 4년, 10년 이런 것들은 다 된다, 이 말이죠, 부작위. 그 다음 이제 보호가치에서는 중요한 건 뭡니까? 속임수. 그 다음 또 뭡니까? 귀책사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속임수, 귀책사유에서는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력을 속였다. 나이를 속였다. 그 다음 또 뭡니까? 귀책사유. 속임수. 건축 제한선 이런 거 했죠. 건축 제한선이 누구나 봐도 있는 줄 아는데, 이 사람이 건축 제한선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거기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해주고 철거 명령을 내린 것이 정당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건축 제한선은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은 귀책사유가 자기에게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했고. 그 다음 이제 처리보는 자본 투하 등의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가 되는 것이고, 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이, 아까 선행조치는 뭡니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한 것이 선행조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반하는 면허 취소 처분이 나중에 대구에서 행해졌다, 이 말이죠. 이게 있을 때 신뢰보고 되냐? 된다, 이 말입니다. 된다라는 얘기는 면허 정지처분이 정당하다, 이렇게 결정한 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덜 나왔지만은, 한계 부분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한계 부분도 우리가 5가지 아닙니까? 이것도 5가지 했다, 이 말이죠. 첫 번째 뭡니까? 법률적합성 우위설, 그 다음에 양자동의설, 이익형량설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이익형량설이 다수다, 그렇게 얘기했죠. 두 번째는 존속보호냐 보상보호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존속보호가 원칙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사정변경, 이 말 아닙니까? 이 사정변경이 지금 시험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사정변경은 법령변경이 있고 또 뭡니까? 계획변경이 있다, 이 말이죠. 법령변경은 우리가 변경된 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익형량으로 결정을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계획변경은 이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구체적으로 돼 있을 경우면 구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내변서는 뭡니까? 착오하고, 그 다음 무효가 있다. 착오는 이 자체가 유효하기 때문에 착오와 다른 결정을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오는 항상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착오 자체는 유효한 거예요. 아까 뭡니까? 착오에 의해서 뭘 했습니까? 운전면허 정지처분했다, 이 말이죠. 그게 유효한 거예요. 그것과 다른 결정은 안 된다, 이 말이고, 무효는 신뢰보호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무효는 효력 자체가 없으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5번째가 뭡니까? 실권이죠. 실권은 권한행사가 가능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점을 반드시 잊어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권한행사 가능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그래서 20년 전에 있었고 9개월 전에 알았고
그래서 이건 뭡니까? 처분한 것은 9개월 전에 알았었기 때문에 이때 권한 행사 가능하고 이게 정당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10개월이 있고 3년여가 지난 것이 있다 이 말이죠. 1년 10개월 지난 것은 실권이 안 된 것이고 3년여가 지난 것은 실권이 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취소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고 이때 1년 10개월 정도 좀 지나고 난 뒤에 처분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거기까지 우리가 다 정리한 거예요. 이런 정도까지 정리를 해서 자꾸 연습을 해두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 웬만하면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만 이제 말 자체가 약간 바뀌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10번의 1번이죠. 행정기관의 명시적, 묵시적 운동의 그 정당성 내지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는 원칙 맞고 10번 맞죠? 아까 행정지도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네요. 행정지도나 법령 해석 등은 신뢰보호에서 말하는 선행조치 내지는 공적 견해 표명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행정지도 같은 이런 것들도 뭡니까? 당연히 들어갑니다.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법령 해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그것도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는 틀렸죠. 그 다음에 관계인의 신뢰에 대해 책임 있는 사유가 있으면 그 신뢰는 보호 가치가 없으므로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관계인의 신뢰에 대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으면 그럼 귀책 사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줄여서 얘기하면 귀책 사유가 있으면 보호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보호 가치가 없기 때문에 뭡니까? 신뢰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죠? 말이 약간 꼬여 있지만 그래도 뭡니까? 말은 통하네요. 허가와 관련된 문서 제출이 이것을 허위로 위조하였거나 수익자가 위법한 행정행위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호가치가 부정된다라는 것인데 허위, 보호 안 되죠. 수익자가 위법한 행정임을 알았거나 인식했다 이 말이죠. 당연히 안 되죠. 중대한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했다. 그것도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제한선이 있다라는 것을 중대한 부주의로 몰랐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는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잘 이해해 두고요. 됐죠? 그래서 거기는 2번이 답입니다. 11번. 신뢰보호 원칙과 관련이 가장 적은 것 되어 있죠. 신뢰보호 원칙. 취소권이 제한된다. 그렇죠. 취소할 수 있는데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을 갖추면은 못한다 이 말이죠. 취소 못한다. 그 다음 행정행위 부관인 부담의 한계. 부담의 한계는 어느 정도 부담시킬 것인가라는 쪽이 관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비례의 원칙과 관련이 있게 되는 것이지 신뢰보호 원칙하고는 관계없다. 그 다음 확약은 약속을 했으면 이행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신뢰보호 원칙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실권의 법리는 권한이 언제쯤 돼서 없어질 것인가. 신뢰보호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죠. 1년이냐 2년이냐 3년이냐 막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2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 12번입니다.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계획보장 청구권. 계획보장 청구권은 행정계획을 그대로 이행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은 계획보장 청구권하고 원칙적으로 관계는 있죠. 신뢰보호하고 관계 있다 이 말입니다. 계획을 이행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행정의 자유구속의 법리, 행정의 자유구속의 법리는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의 자유구속의 법리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똑같이 이행해달라 이 말이죠. 그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 뭡니까? 평등원칙이고 그 다음에 신뢰보호 원칙도 똑같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 사람에게 A라는 것을 100만 원 줬으면 다음 사람에게도 100만 원을 주는 것이 뭡니까? 신뢰보호 원칙에 맞는 거죠.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실권제도는 당연히 관계가 있고요. 행정행위 취소 처리가 제한되는 것도 당연히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은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당결부 금지하고는 신뢰보호 원칙하고는 관계 없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는 5번입니다. 13번
행정법의 일반 원칙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는 비례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나 침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는 비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적다라는 것인데, 이걸 봐서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예를 들어서 자꾸 이해를 해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 그러니까 영업허가를 받아서 음식점 영업허가를 하고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걸 취소할 때 뭡니까? 그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공익상 얻는 이익하고 이 불이익을 따져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신뢰보호 원칙이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침익적 행정행위는 침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면 수익적 행정행위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까? 제한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보호 원칙 같은 이런 걸 적용을 해서 뭡니까? 못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이 뭡니까?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이 적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지문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음식점 영업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이면 공익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게 뭡니까? 여러 수단이 있는 경우에 가장 침해가 적은 수단을 선택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담을 붙이면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부담을 붙이는 것이 허가를 취소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침해가 적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건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 다음 행정법의 일반 원칙 대부분은 헌법 및 헌법을 지배하는 기본 원리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얘기했던 뭡니까? 평등 원칙은 헌법 전반으로 도출되는 일반법 원리다 그렇게 얘기했고, 행정의 자유구석의 법리도 헌법 평등 원칙을 근거로 해서 인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비례의 원칙도 헌법 37조 2항이죠. 신뢰보호 원칙도 뭡니까? 헌법 전반으로 도출된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또 뭡니까?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법률에서 우리가 도출되는 것이고,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도 뭡니까? 헌법 37조 2항을 근거로 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일반 원칙들은 거의 대부분 다 뭡니까?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헌법 및 헌법을 지배하는 기본 원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그것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 4번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이를 주장 입증해야 된다. 항상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지금 공적 견해 표명을 했다. 그걸 뭡니까? 나는 공적 견해 표명을 하지 않았다 하는 증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했다라는 것은 당연히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요. 체납된 공과금의 이행 담보를 위하여 여권 교부를 거부하였다면 이는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것인데, 맞죠? 우리가 공과금 납부하는 것하고 여권 교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3번이 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14번입니다.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법령의 개정에도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령의 개정에도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인데, 아까 사정 변경에 법령 변경도 들어있었죠. 적용이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재량준칙의 대외적 구속력 인정과 관련한 행정의 자유구석의 법리의 근거를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에서 찾고 있다라는 것인데, 재량준칙의 대외적 구속력, 재량준칙은 뭡니까? 내부적 효력만 가지고 있는 것인데, 행정의 자유구석의 법리는 그게 뭡니까? 반복해서 여러 번 사용되게 되면은, 관행화되면은 외부적 효력을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 번에서 사용되면은 평등원칙을 근거로 해서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아니면 신뢰보호 원칙도 근거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죠.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것을 해주게 되면 나도 해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을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신뢰보호 원칙에서 찾고 있다는 것인데, 그건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형질 변경 신청을 허가하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폐기물 처리업에 관련되는 내용을 지금 이 3번 지문이 여러분들이 잘 틀리는 거예요.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는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적정 통보가 된다 이 말이죠. 선행 조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선행 조치가. 그런데 당해 토지에 대한 형질 변경 신청을 허가하는 취지의 공적 개념 표명했다고 볼 수 있다. 형질 변경 허가 신청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형질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서 허가는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선행 조치는 아니지만 해줘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 형질 변경 신청에 대한 허가의 선행 조치라고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설명을 해볼게요. 더운데 잠깐 쉬었다 갈까요? 예, 잠깐 쉬었다가 요 뒤를 달아서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